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실제 필드에서 경험했던 거 위주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을 전공을 했고요. 생물학과 나와서 이제 이쪽 생체 영상 시스템이 한국에 이제 처음 도입될 때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제조사를 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제 좀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제품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뭐 사진 찍고 계시는데 사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기인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전공이 이제 바이오도 계시죠. 바이오도 계시고 뭐 물리나 이쪽도 계시나요? 거의 바이오이신가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드릴 때 언제든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끊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한 이미징 하면 이제 젤 이미징 하는 이제 몰레큘라 이미징, 그다음에 셀 영상 이미지, 그다음에 개체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인비보 이미징이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셀 영상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젤 영상 대비 이제 인비보 셀하고 이제 DNA를 비교하면 이제 셀이 인비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비보 인비트로가 이제 상대적인 말이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현미경을 이용한 셀 영상이 인비보 이미징이라는 말의 이제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체 영상이 나오면서 개체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비보 이미징이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은 이제 이 개체 영상을 몰레큘러 이미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용어에 있어서 좀 약간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인비보 이미징이라고 하면 개체 영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비보 이미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인비보, 그러니까 개체 영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가니즘 이미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개체를 영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를 왜 하느냐면 이제 지금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그냥 모시도를 이제 그렸는데요. 이제 A하고 B하고 어떤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몰레큘이 A보다는 B에 훨씬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낼 때 B에서의 발현율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필드를 찍은 것이지 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트의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셀 영상 아주 미세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뭐 개체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보자는 것이 이제 지금 어떤 학계의 흐름이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하셨던 DNA 워크, 프로테인 워크, 셀 워크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개체 영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결과물을 얻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얻어 오셨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조직 수준 그리고 이제 개체 수준을 이제 영상을 좀 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현미경, 이제 특히 이제 형광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아 오셨는데, 이제는 개체를 찍기 위해서, 이제 개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생물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마우스나 렛을 위주로 한 실험 동물이고요. 그래서 실험 동물 사진을 이제 찍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장비는 개체, 그러니까 통째로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급이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체 수준도 좋고 셀 수준도 좋지만 그 중간으로 한번 보고 싶다. 조직 수준. 그래서 이제 그 해부 현미경에다가 이런 형광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 영상은 이미 많이 접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먼저 접하셨죠. 그러니까 그 뭐 CT, MRI, PET,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체 영상을 이미 많이 접해 오셨고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 동물에도 적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옵티칼이죠. 옵티칼은 물론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좀 최근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옵티칼은 리서치 쪽에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크리스 컨텍이라는 교수가 아이비스라는 장비를 처음 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럽에서 이런 유사 장비가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크리스 컨텍이 어떤 처음으로 붐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처음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지금 굉장히 큰 학회가 있죠. WMIC라는 큰 학회가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외국 학회에 나가면 이제 포스터에 다 인비보 이미징 사진 하나씩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칼을 이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미징이 뭐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루미네센스가 있고요. 바이오루미네센스는 이제 그 반딧불에서 추출하는 루시퍼레이즈 요걸 이용을 해서 영상을 얻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플루오레센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미네센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얻어지는데 루미네센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루시퍼레이즈가 덴스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거를 셀에 넣어서 발현시켜가지고 루시페린 넣어서 이제 그 빛을 나오게 하면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슈더 컬러를 입혀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형광은 그거 대비 굉장히 강력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큰 차이점이 빛의 밝기예요. 그래서 한 10,000배에서 한 1,000,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루시퍼레이저 이제 플루오레센스 이제 그 기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루미네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루시퍼레이즈가 들어있는 셀을 인젝션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쥐 안에서 그 루시퍼레이즈가 발현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사기로 루시페린을 인젝션을 하게 되면 온몸을 돌다가 이제 그 루시퍼레이즈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혹시 너무 쉬운나요? 속도 괜찮습니까? 네. 루시페린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빛을 발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 빛이 나오는 그 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나와서 이렇게 피부 표면에 투영되는 요것을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한 5분에서 30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플루오레센스는 어떤 시약을 인젝션을 하는 거 없이 이제 빛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빛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셀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이 약간 길어진 빛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부 표면에 투영된 거를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오리지널의 그런 모양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요 그 익사이테이션 라이트하고 에미션 라이트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건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이 분야가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응용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캔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레이즈를 가지고서 처음 이쪽 옵티컬 이미징을 할 때도 다들 이제 미쳤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캔서는 어차피 이제 그 사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리서치니까요. 그 캔서는 이제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아주 많은 양이 이제 덴스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상황보다는 실제적인 상황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셀이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캔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캔서 그로스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영상 장비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캔서를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뭐 항암제를 개발한 랩이라면 이제 항암제 처리한 거하고 처리 안 한 거하고 캔서의 튜머라이제이션 사이즈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 튜머를 직접 떼내서 무게를 잰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잰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연구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서가 항암제가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좀 작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루 재거나 할 때 조금 힘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반대로 이제 인텐시티를 재서 캔서 사이징을 하게 되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큰 효과를 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가 가장 큰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보면 캔서 이제 메타가 일어난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루미네센스에서도 이제 스템셀 쪽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사실 루미네센스는 스템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광이 좀 더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템셀 저희도 이제 그 장비를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로 타겟 고객을 잡은 게 이제 캔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스템셀 쪽에서 문의가 더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비가 나가 있는 것도 캔서보다는 스템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템셀 쪽은 형광을 이용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스템셀을 이미징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슈가 되는 셀 서라피죠. 그러니까 스템셀을 적당히 모디파이 해가지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 타겟팅이 된 다음에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고려를 한 거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셀이 이제 얘가 이제 치료가 됐는데 내가 넣어주는 스템셀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나 잘 타겟팅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스템셀에 형광을 레이블링을 하고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DD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랩에서 만든 드럭이 내가 원하는 타겟 조직으로 잘 이동해 가는지 보기 위해서 그 드럭에다가 형광을 레이블링을 해서 인젝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뮨셀은 스템셀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뮨셀도 어떤 면역 기능을 좀 더 그 액티브하게 만든 어떤 그런 모디파이된 셀이 인비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보실 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캔서 메타하고 스템셀 프로모터 어세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플러센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캔서 요 세 가지는 루미네센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템셀이나 DDS 이런 거는 루미네센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플랜트에서도 영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랜트에서의 영상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이따 사진을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플랜트에는 크로로필이라는 그러니까 엽록체에 있는 크로로필이 있는데 이제 크로로필이 굉장히 강력한 자가 형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하신 분들이 그 GFP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클로로필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색깔 자체는 파장 자체는 이제 이쪽은 이제 빨간색이고 이쪽 GFP는 녹색이라서 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자가용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GFP의 영상을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영상을 얻기가 그동안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최적화된 필터를 찾아내서 이런 플랜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플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외래 유전자를 식물에다 넣었을 때 발현되는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많이 GFP 영상을 방해했던 그 클로로필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그 식물 이파리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식물 이파리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클로로필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의 클로로필이 나와야 되는데 클로로필의 발현이 좀 적은 부위는 그 이파리 자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서 인펙션이 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산업체 쪽인데 형광 물질을 만드시는 회사에서 QC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최근 뭐 퀀텀 닷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장비이고요. 이거 사실 이제 제품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처음에 저희 장비를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첫 번째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이 이제 아이비스 사진인데요. 한 2m 정도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고 암실 있고 카메라 있고 쿨링 가스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 제누젠 회사에서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할 때 이 테이블까지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 포비는 여기에 딱 올라갈 만큼 굉장히 작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놀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억대 뭐 2억, 3억, 4억, 5억, 7억까지도 가는데 저희는 이제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이제 이게 구현이 되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놀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는데 실제로 G 사진을 찍어 들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시스템이 적은 가격으로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는가 이렇게 놀라시는데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루미네센스가 나올 때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그동안에 펫CT 이런 거에 접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영상을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광학 장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또 뭐 이게 자기장, MRI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하시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광학 장비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투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시의 개념이고 완전히 좀 다른 분야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으로는 내부의 영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건데 문제는 실제로 해보면 영상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실제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그동안 트라이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영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플루오레센스는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루미네센스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급속도로 이쪽 분야가 이제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그냥 쉽게 나오는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 분야를 이제 선점을 하셔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좀 실험을 해보면 좀 약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룸네센스도 이렇게 어려운데 플루오레센스로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반사광이나 뭐 자가형광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요. 문제는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 시스템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룸네센스나 PET-CT MRI하고 약간 결과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보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형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반사광이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가형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과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반사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플루오레센스는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익사이테이션 라이트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피부 표면에 조사가 된 다음에 다시 반사가 돼서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관건인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GFP의 파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익사이테이션 효율이고요, 에미션 효율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때문에 그동안에 형광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에서 필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은 뭐 한 470, 480에서 이제 피크점을 이루는 그런 필터를 사용하고, 에미션은 뭐 510, 520 여기에서 피크점을 이루는 필터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필터의 효율도 이 시약의 그래프하고 다르지 않게 이렇게 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제 산 모양을 나타내면서 문제점은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부분,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반사광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답은 좀 커팅 엣지가 좀 샤프한 그런 필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이언스를 하면서 뭐 가격이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격 때문에 연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 요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게 그냥 퍼센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요, 특히나 인비보에서는 익사이테이션은 이만큼인데 에미션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익사이테이션 라이트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실제로 에미션 라이트의 최고점보다도 더 높은 반사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G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아주 큰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퍼킨헬마도 그렇고 뭐 ART라는 회사도 그렇고 여러 이쪽 바이오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복잡한 하드웨어하고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걸로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좀 깔끔한 영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고요. 뭐 대단히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엑사이테이션 필터를 앞으로 좀 당겼어요. 대신에 이게 이 필터가 광원하고 겹쳐주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밴드 패스 필터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숏 패스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라이트를 최대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를 앞으로 밀면 그럼 이제 광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게 광 효율이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을 실제 면적을 비교를 한다면 밴드패스 필터나 숏패스 필터나 거의 비슷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패스 필터를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에미션 필터하고 겹치는 부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사이테이션 필터만 이쪽으로 당긴 게 아니고요. 에미션 필터도 뒤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그 겹치지 않을 만큼 필터를 이제 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실제로 이제 광원을 필터를 놓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 그 광원이 안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 걸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진짜 아주 미세한 뭐 0. 몇 프로 뭐 이 정도만 빛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0은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0이 될 만큼 빛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거의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기에 뭔가 켜지긴 켜졌구나. 뭐 요 정도만 이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가 형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반사광을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가 피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광원하고 광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는 뭐 멜라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이타민 같은 것들, 뭐 리보플라빈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뭐 이 자가 형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형광을 그 제거를 할 때 뭐 그 타 회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식을 다 적용을 해봐도 깔끔한 영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 자가 형광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타겟 형광하고 같은 파장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이건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게 이게 슬라이드 순서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자체가 컬러 영상이에요. 이제 어떤 다른 회사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흑백인데 그거를 슈도 컬러를 입혀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게 원본 영상이라든지 요게 원본 영상인데 저희 거는 이제 컬러 영상이 원본 영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밴드 패스 필터가 아니라 롱 패스 필터에서 썼기 때문에 GFP를 보실 때 그냥 녹색만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 영상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시그널이 없는 요 바디 부분에서는 자가 형광이 녹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노란색 비슷한 색깔을 띠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녹색이 강하게 나오는 시그널 부에서 이제 녹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일단 얻은 다음에 컴퓨터 상에서 그 그린 채널하고 레드 채널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인 감산을 하게 되면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정량할 때 중요합니다. 정량. 그러니까 루미네센스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 라이트가 없고 자가 형광이 없으니까 그냥 빛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대로 전부 다 그 정량을 하시면 되는데 플루센스는 이렇게 자가 형광이 있으니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인텐시티를 재야 되는데 그 영역을 조그맣게 지정할 것이냐 크게 지정할 것이냐 또 뭐 아니면 뭐 정확하게 딱 따낸다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따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형광을 제거를 해서 백그라운드를 0에 가깝게 조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그널을 에어리아를 크게 지정하든 작게 지정하든 어차피 그거를 인텐시티를 재서 영역을 곱하니까 볼륨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볼륨 값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정량 데이터가 좀 더 사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인비보 데이터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정량할 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플루센스뿐만 아니라 루미네센스도 완벽하게 정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입체적인 구조가 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이 똑같이 뭐 7 곱하기 10의 6승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부 표면에서 완전히 이렇게 쫙 퍼져 있느냐 아니면 그 피부 바로 밑에 부분에서 조금 동그랗게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빛이 나오는
면적도 달라지고 인텐시티 값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무슨 뭐 나노드랍 가지고 DNA 정량하듯이 그렇게 리니어한 어떤 그런 결과값을 얻어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비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경향성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플루로센스는 정량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로센스는 정성 데이터지 정량 데이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강을 깔끔하게 제거가 되면 정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과력인데, 여태까지 이제 GFP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이 가시는 이제 ICG 쪽, 그러니까 700나노 이상, 이쪽 파장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당연히 투과력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투과력도 우리가 형광 쪽에서 극복을 하고,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거다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리서치에서만 쓰여 있지만 임상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쪽 인비보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직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서치나 아니면 임상 일부분에서 요구가 되는 요 정도 그레이드의 영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PET MRI나 이런 장비처럼 아주 고가의 고비용이 들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런 영상을 얻어서 연구에 또는 나중에 있을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칼라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 데이터는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얻었던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자가 형광부터 체크를 했고요. 그동안의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GFP하고 싸이 5.5 이쪽 파장대가 좀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싸이 5.5 파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레드 채널이라고 하는데 레드 채널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장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G 바디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알파파 프리 뭐 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알파파 프리 사료도 찍어봤습니다. 근데 알파파 프리에서도 형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료의 주 원료가 식물 쪽에서 많이 유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에서는 클로로필이 엄청난 방해 요소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싶다면 좀 이제 애들을 며칠 굶기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ICG에서는 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장파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애들을 좀 며칠 굶기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쪽 영상을 얻으려면 누드마우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드마우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이틀만 굶겨도 애들이 죽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아직 우리가 좀 풀지 못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부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실험을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드 마우스인데 이제 바디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노란 빛을 띠게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녹색 빛을 띠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소변, 대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묻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있는 쥐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을 민 데는 누드 마우스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털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부분, 녹색 파장대에서 아주 강력한 자가 형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험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GFP 캔서입니다. 캔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좁은 영역에서 덴스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그 GFP 파장 자체가 이 그 쇼패스이기 때문에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피아 밑으로는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아에서 튜머라이제이션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브레인을 보신다. 그러니까 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스컬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오히려 스컬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우스, 특히 이제 마우스 스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다는 얘기는 빛이 잘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딱딱해서 그렇지 실제로 빛이 통과하는 거는 오히려 뼈가 더 쉬우고요. 그래서 피아에서 튜머라이제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브레인에서 뭐 튜머라이제이션을 본다든지 할 때는 좀 비교적 쉬운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거 말고 약간 표면 쪽에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상 가능하고 이제 장 이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GFP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슈들 요 가운데 거는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제 꺼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심장 쪽에서 이렇게 좀 GFP가 많이 발현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예상할 때는 TG니까 온몸에서 반응이 되니까 다들 번쩍번쩍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GFP 트랜스제닉 마우스라 하더라도 바디 전체에서 밝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 뜨문뜨문 이렇게 GFP가 발현하게 되고요.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이제 특히 심장 그 주변에서 이제 GFP가 많이 발현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심장하고 대동맥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맥경화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스템셀을 인젝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심장하고 대동맥을 떼내서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맥경화가 유도된 거하고 유도되지 않은 거하고 봤을 때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요런 부위에 그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실험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젝션을 하고 나서 영상을 얻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면 모르지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셀 자체가 프로세스가 없는지 아니면은 애니멀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셀 먼저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이런 셀 영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이제 가끔 이제 그 DC상에서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GFP 쪽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자체에서도 이제 그쪽 파장이 좀 많이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레드 채널, 그러니까 싸이 5.5나 뭐 ICG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방해하는 요소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면 가시광선이 아니라 좀 이제 적외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해되는 요소가 적으면서 이제 좀 더 그 모노레이어에서도 셀에서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게 이제 저희가 제일 얻은 데이터 중에서 제일 좋은 데이터인데, 이제 요건 이제 스템셀하고 캔서를 동시에 브레인에다 인젝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스템셀이고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튜머인데요. 요렇게 이제 날짜별로 인비보 상에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실험이 끝나게 되면 엔드포인트에서 브레인을 꺼내서 홀브레인 영상을 다시 얻고요. 이거를 다시 그 슬라이스를 한 겁니다. 이제 가로로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단면을 본 건데요. 보시면 이쪽 2번 G 같은 경우는 텐서가 굉장히 크죠. 1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단면을 봤더니 1번 G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오른쪽 그 헤미스피어에서 이렇게 빨간 다트가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스템셀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거는 이런 다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템셀이 튜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템셀입니다. 그러니까 스템셀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튜머의 그 튜머라이제이션을 이제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1번 G는 튜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른쪽은 굉장히 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템셀의 기능을 그동안에는 그냥 뭐 인비트로 데이터, 그러니까 DNA, 프로테인, 셀 수준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 개체상에서 조직 수준으로 이제 확인을 한 데이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레빗의 그 성대에다가 스템셀 인젝션을 한 다음에 영상을 얻은 거고요. 요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마우스 렛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피부 조직이 얇잖아요. 근데 레빗이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얻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투과도가 좀 그만큼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투과도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광학으로 얼마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답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비춰보면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가락 두께 한 1.5cm 정도 되나요? 이제 1cm, 1.5cm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정도 투과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체 조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 일단은 제일 먼저 피부 이제 외피를 통과를 해야 되고 뭐 그 안에 있는 내피를 통과해도 그 중간에는 또 멤브레인이 있고 또 뭐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막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빛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질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막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막을 통과를 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바뀌는 거죠. 매질이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그 광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회절되고 굴절되고 그런 광학 현상에 의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심장하고 폐인데 그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멤브레인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근육량도 좀 많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과도를 생각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은 실제로 이제 애니멀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간 쉽고 장 쉽고 브레인 쉽고 피하 쉽고 이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렁이나 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뮨셀인데요. 셀이 이제 발바닥에서 림프노드로 이동해 가는 이제 속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좀 더 림프노드로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뮨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플랜트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쌀입니다. 쌀이 이제 GFP가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이제 서울대에서 얻은 데이터인데 서울대에 이제 딱 납품을 하고 이제 실험하시는 걸 딱 봤더니 이제 그 쌀에서 GFP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막 이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얘가 GFP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심어서 싹을 틔워서 이파리를 해서 PCR을 돌려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GFP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다시 이제 쌀 종자를 얻어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죠. 그렇게 되면 1년이 간다는 거예요. 1년이 가는데 이렇게 GFP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면 1년을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계시고요. 그 옆에 데이터는 이제 식물 이파리인데 이렇게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모양이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GFP가 발현되는 부위, 안 발현되는 부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요 밑에 보이시는 빨간색 요게 아까 말씀드린 크로로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로필 영상을 얻어서 건강한 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요건 이제 켈룩스 사진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GFP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구별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개체 수준하고 셀 수준의 그 중간쯤 되는 영상을 얻을 때 쓰이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해부 현미경에다가 이 영상 모듈을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G의 브레인인데요. 브레인이 이제 지금 반쪽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브레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GFP 영상을 이렇게 얻은 거고요. 요 정도 스케일까지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루오레센스 이미징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셀에서도 쓰이고 있고 아니면 또 몰레큘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개체로 인비보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4편의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엄청난 그 혁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많이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앞에서 사이테이션을 300쪽으로 옮기고 이미션을 800쪽으로 옮기겠다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이해가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300까지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LED를 사용했습니다. LED는 불이 켜질 때부터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LED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쪽 늘어지는 파장이 있습니다. 늘어지는 파장을 커팅해주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가깝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00까지 간 건 아니고 480 정도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500까지도 가거든요. 필터를 사용할 때. 이제 500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470에 피크를 찍고 이런 것들 보통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쇼패스를 사용을 했고 500까지 간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광원에 가까이 간 거죠. 대신에 에미션 필터는 조금 많이 갔습니다. 많이 뒤로 가가지고 에미션 필터는 원래 GFP를 예를 든다면 한 515 정도? 요 정도에서 아마 피크를 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필터를 사용한 거는 525 롱패스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525 롱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얘도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한 500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500에 나오는 게 요 밑부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라이트하고 에미션 라이트하고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장비를 못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 GFP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광이든지 간에 이 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굳이 피크점에서만 얻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피크점보다 약간 벗어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나오는 빛을 회수를 해서 영상을 얻는 거예요. 쌀 이미징하고 나무들 이미징은 IBS로 오는 저런 이미징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제 비슷하게는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할 거예요. 되게 애매하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강하긴 강한데 확신이 안 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험했기 때문에 아세요. 아이비스로 찍어도 금방 압니다. 아, 이게 포지티브다, 네거티브다 하는데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비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 뭐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뭐 일단 클릭을 하면 뭐 스테이지부터 이렇게 쭉 뭐 올라가고요. 필터 체인지 되고 찍고 다시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일단 사진을 찍으면 물론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어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아이비스는 그 다음에 그 후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후작업 안 하고 그냥 원본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루미네센스하고 플로레센스를 같이 띄울 수 있는 장비하고 플로레센스만 따로 이게 가져야 되는 교육관의 차이 같은 게 루미네센스하고 플로레센스하고 요구되는 카메라 사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미네센스는 카메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 팔려갔으면 누가 쓰고 있는지까지 관련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사용이 될 만큼 굉장히 고감도 카메라이거든요. 대신에 그 레졸루션이 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레졸루션을 민감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민감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그 센시티브 하냐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해상도는 그 그림의 그 픽셀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사이즈의 픽셀로 그 그림 하나를 만들었느냐는 건데, 레졸루션은 떨어지더라도 일단 민감도를 높이는 게 루미네센스 장비의 포커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감도 카메라여야 되고, 그 다음에 쿨링이 거의 한 마이너스 80도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플로레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빛이 밝게 굉장히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감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흔히 쓰시는 형광현미경에 달려있는 카메라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빛이 밝으니까 그거를 찍는 데서 그렇게까지 고감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사광, 백그라운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사양이 좀 달라요. 루미네센스는 이제 민감도 중요하지만 플로레센스는 민감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해상도 좀 좋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야 이거 아이비스보다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잖아. 이제 그런 얘기해서 한참 오해를 막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민감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해상도는 저에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상도 좋고, 형광에서는 해상도 좋고 반응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색상 정보, 이게 색상 정보가 어떻게 보면 좀 사이언티픽하지 않게끔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민감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색상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광이 색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데모 시연을 못했지만 그 아이비스는 뭐 일단 장비 워밍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넣고 사진 찍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장비 그냥 넣으면 모니터에 바로 보입니다. 넣으면 바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실 때도 웬만하면 따로 써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 되는 거.
이게 이제 그게 고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구되는 카메라 사양이 다릅니다. 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 이제 일단 물론 이제 응용 분야가 자꾸 지금 이제 넓혀지겠지만 네. 최근에 현재로 보면은 지금 사실 이게 물량인가 그 정확한 그 시장 조사를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상생활용품에 쓰이는 제품이라면 여러 가지 시장 조사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시장 조사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국내에 한 120, 130 유닛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루미네센스, 플로센스 다 합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비스라는 장비가 단연 1등이고요. 그래서 아이비스가 작년에 6유닛을 팔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 장비들 다 합치면 한 1년에 한 20대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는 이제 억대, 당연히 인비보 인비닝은 당연히 억대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말고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가 장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가 시장이 형성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유닛들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는 뭐 각 대학교에 한 대 정도 요런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랩마다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료용으로 네. 의료 장비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서 틈새 한번 뭐가 딱 제대로 딱 걸리면 이 시장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험동물도 아니고 내 동물용으로는 벌써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사를 하든가 아이비스나 아니면 꼭뭐 그런 걸 작성하는데 저희도 한번 루미너센트로 하려고 하면 장비 카메라 꼭 퀀텀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뭐 820만 원에서 뭐 한 70%, 80% 정도 감도가 좋은 양색을 받는 거 살라고 한번 데모 해봤어요. 근데 깜깜한 그 암심 안경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민감도도 좀 높고 해서 차가다가 너무 벌써 한 카메라만 7천만 원, 1억이 넘잖아요. 그치? 네. 그 우리는 이 바깥 환경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는데 그 뽀비도 네. 그 다크룸 없는 환경에서 하면 좀 더 뭐 그런 것도 좀 하시나요? 아, 다크룸 꼭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채널이 네 가지. 작으니까 이제 암시 필요한데.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사람한테만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널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블루 채널, 그린 채널, 레드 채널, NIR 채널. 이제 그 말씀드린 컬러는 그 익사이테이션 기준이고요. 그래서 블루하고 그린은 암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레드하고 NIR은 암실 없어도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은 자연광이 없는. 왜냐하면 자연광에 적외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외선이 없으면 형광등 켜놔도 이미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가는 게 싸이 5.5하고 그다음에 ICG가 관심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맞습니다. 사람이 찌그러면 지금 쥐처럼 이게 네.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계속 임상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임상을 하고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임상 쪽을 정역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전신 촬영보다는 이제 파트별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목 일부를 한다든지 뭐 팔 일부를 한다든지 뭐 림프노드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펫시트 MRI보다는 초음파 장비처럼 손으로 들고 가까이 피부에다 대고 보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자연광만 없으면 형광등 아래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WMIC 그 학회를 작년 코에스에서 했을 때 그 퍼킨엘마에서 장비를 하나 들고 혹시 보셨나요, 교수님?
몰라요. 안 몰라요. 그 말만 들었어요. 네, 그 퍼키넬마에서 이제 그 개 인형을 이제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아마 ICG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 형광을 묻혀 놓고서 이제 마치 수술대처럼 이렇게 위쪽에 이제 카메라 있고 익사이테이션 라이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영상으로 보이는데, 물론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컴퓨터 영상에서 그쪽 부위에 형광이 있는 거를 이렇게 개 모양도 보이고 형광 시그널도 보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굳이 저희가 코엑스에서 불 끄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영상한 겁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 저희요? 저희 글쎄요, 지금 이제 스타트 기업이라서 저희가 5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강원도에 어떤 업체인데 네. 그 3년 전에 네. 3년 전에는 매출이 18개였어요. 2년 전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소닉 음파 있잖아요. 네. 음파 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